이번 영상에서는 철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철기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철기는요. 우리 지난 고조선 때 얘기했지만 이제 고조선 중간에 철기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반도의 북쪽부터 전파가 되겠죠. 그런데 그 북쪽에 전파된 철기 문화가 점점 남쪽까지 확산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이 고조선에 살았던 유민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여기까지 철기 문화가 전파될 수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럼 철기 시대 사용된 도구는 당연히 철기겠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와 다른 점은 뭐냐면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가 귀해서 농기구 같은 거는 청동기로 감히 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철기는요, 씁니다. 그래서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도 철로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그동안 농기구는 돌로만 썼잖아요. 돌로 만들어서. 그런데 철제 농기구를 쓰면서 굉장히 농사가 더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단단한 훨씬 더 튼튼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살기가 좋아졌고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정복 전쟁이 더 활발해졌죠. 그러면서 바로 만주와 한반도에는 이제 고조선 하나가 아니라 고조선이 멸망한 그 자리에 여러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들입니다. 철기 시대에 나온 나라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 나라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철기 시대에는요, 청동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청동기도 사용돼요. 그런데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는 여전히 레어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제사를 지내는 용으로 많이 사용됐다. 그리고 그 예전 청동기가 약간 중국 거를 따라한 거라면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스타일로 청동기를 만들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대에는 청동기가 이 비파형 동검이었잖아요. 그런데 비파형 동검은 약간 중국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철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세형 동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세형 동검은 훨씬 우리나라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가늘 세자를 써서 세형 동검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청동기를 스스로 만들어 썼다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제작했던 흔적으로 이게 붕어빵 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물 녹인 거. 청동 녹인 물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굳히면 그게 청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거푸집이 존재했다는 거를 보아서 뭔가 이 철기 시대에는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 스스로 청동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 중국 거를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에도 이렇게 청동기가 쓰였다라는 거, 청동기가 만들어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요, 무덤도 변해요. 그래서 이 동무덤은 뭐냐면 독이 항아리죠, 항아리. 그래서 항아리 2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 안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동무덤, 그 다음 널무덤은 청동기 때는 돌널 무덤이었는데 이번에는 나무로 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넓게 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사람 시신을 넣는 널무덤. 그래서 동무덤, 널무덤은 철기 시대의 무덤 스타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나라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나라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나라 알아볼 텐데 먼저 위치부터 여러분들이 눈에 익고 가시죠. 그래서 맨 위에 부여,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 부분에 옥저와 동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마한, 진한, 변한이 있는데 이 세 나라를 합쳐서 우리는 삼한이라고, 세 개의 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 하나 알아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신석기 시대까지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들어서면서 계급이 생기고 이제 각 부족에 군장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군장은 각 부족들, 자기네 부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군장, 여기는 이 군장 이렇게 각각의 부족들을 다스리는 군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요, 조금 더 국가가 발전하게 되면 이 군장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군장 중에 짱을 정하겠죠. 그게 바로 왕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이제 다른 군장들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중앙을 다스리고, 그런데 아직까지 왕이 모든 전국을 다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 지역은 원래 군장이 계속 다스리는 거. 그런데 이거와 다른 점이 뭐냐면 어쨌든 왕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런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각 부족들이 연맹을 맺었다. 연맹을 맺어서 왕을 세웠다. 하지만 왕의 권력이 전국에 다 미치지는 못하죠.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는 여전히 군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 바로 이게 연맹 단계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왕이 전국을 다 다스리게 되겠죠. 바로 그런 나라를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중앙에 왕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나라, 이런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모든 나라가 다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가다가 멸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본 나라들 중에서 옥저와 동해는 여기까지만 가고 멸망해요. 그래서 왕이 생기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 군장들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고 멸망하는 나라가 바로 부여. 부여는 그러니까 왕이 있었지만 왕이 권력이 전국에 다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만도 마찬가지예요. 사만도 여기까지 가고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 같은 나라는 여기를 거쳐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들이 그 발전하는 단계가 달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부여는요, 아까 말했듯이 5개 부족이 연맹, 아까 연맹이라는 말 나왔죠. 그래서 보면 왕은 자기 그 중앙 지역만 다스려요. 그리고 나머지 4부족, 왕 말고 나머지 4부족의 군장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렸는데, 그 군장들은 각각의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총 5개의 지역이 있는 거고, 왕이 다스리는 지역 하나, 그 다음 나머지 4지역. 그래서 이 마가, 우가, 저가, 우가가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불렀어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래서 사출도라고 불렀다라는 거. 이게 부여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부여는 여기 보면 여기가 만주인데 만주의 벌판이에요. 평야예요. 그래서 평야에서 뭐 하고 먹고 살았느냐? 바로 농사짓고 목축업. 그래서 사실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이름 자체가 동물 이름이거든요. 마는 말이고, 우는 소고, 저는 돼지고, 구는 개예요. 그래서 동물 이름이 이렇게 지었구나. 가축을 많이 길렀구나. 목축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부여에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이거 좀 무서운데요. 왕이 죽으면 그 따르던 사람들, 노비, 신하 이런 사람들을 산채로 같이 묻어버리는. 그래서 너는 산채로 죽어서도 그 왕을 따라라라는 거죠. 이거 되게 무서운 풍습, 순장하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이 부여에 있었다는 거. 그다음 부여에는요, 또 엄격한 법이 있어서 하나를 훔치면 12배를 갚아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잡히면 그걸 12배로 배상하라는 그런 일책 12법이라는 법이 있었다는 거. 이거 부여였어요. 그래서 부여의 여러 가지 풍습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고구려로 갑니다. 자, 고구려는요, 누가 세웠느냐? 주몽이죠. 근데 주몽이 어디서 왔냐면요, 부여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여에서 결국 밀려서 내려와서 여기가 압록강이잖아요. 그래서 압록강 지역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고구려 세운 동명왕이 주몽인 거죠. 그 다음에 고구려 역시 초반에는요, 왕이 있었지만, 주몽이 왕이었지만 힘이 약했다라는 거. 근데 점점 이제 고구려는 왕의 권력이 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 고구려는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여기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산이 많죠. 그래서 이 고구려는 산간지대에 위치해서 그래서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느냐? 안타깝게도 주변을 정복해서 약탈하면서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여러분이 고구려 생각할 때 드는 그 이미지, 뭔가 되게 이런 거, 뭐 싸우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정복전쟁을 활발히 해야 했기에 이런 무예, 뭔가 상남자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고구려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어요. 뭐냐면 사위가, 남자가 결혼하면 사위잖아요. 그 사위가 한동안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딸을 가진 집에는요, 이렇게 뒤에 사위 집을 만들었어요. 그 사위 집을 서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들어와서 이 사위 집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 고구려에만 있는 결혼 풍습으로 서옥제, 바로 사위 집을 서옥이라고 해서 집옥자를 써서, 다른 말로는 사위가 들어오는 거니까, 사위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니까 대릴사위제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구려에만 있는 풍습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 집 뒤편의 서옥에서 내 딸과 함께 살아주게. 그래서 그 여자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김서방 고생 많았네 그러면서 남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서옥제라는 거, 고구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옥저동해로 갑니다. 옥저동해는 약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둘이 묶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둘 다 약간 그 전체 한반도에서 보면 약간 이쪽에 있죠. 그래서 원래 선진 문물은 이쪽에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북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약간 다른 나라보다 불리했다. 그래서 이 옥저 동해는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큰 발전을 하지 못하고 결국 왕이 나타나기 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고 각 군장이 각 부족을 다스리는 단계에서 멸망해 버렸다라는 거. 하지만 옥저와 동해에도 여러 가지 풍습이 있어요. 먼저 옥저는요, 결혼 풍습이 있는데 이거 고구려랑 완전 반대예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남자네 집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신랑 된 사람 집에서 살거라 그래가지고 한 10살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 집에 가서 살게 하다가 이제 그 아이가 크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온다. 그래서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싫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살다가 성장한 후 결혼하는 풍습,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독특한 장례 풍습으로요. 옥저, 이거 무서워요. 가족이 죽으면은 임시로 묻어놨다가 그러면 나중에 살이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추려서 가족들을 모두 한 곳에 묻는 거예요. 가족들의 뼈를 한 곳에 다 함께 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족 공동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게 옥저의 장례 풍습이라는 거. 그 다음 동해 갈까요? 동해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뭔가 다른 부족의 땅을 침범하면, 넘어가면 그걸 배상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비나 소나 말 이런 것 등으로 보상하게 하는 제도. 그래서 각자의 그 부족의 영역을 잘 지켜줬다는 거. 이거 책화, 화를 입힌 것, 피해를 입힌 것을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해에도 결혼 풍습인데 이거 이름만 봐도 알겠죠. 바로 자기 부족 외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이건 동해의 풍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만으로 갑니다. 마한진한 변한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마한진한 변한도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각각 마한은 54개의 작은 나라, 진한은 12개의 작은 나라, 변한도 12개 작은 나라로 다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숫자는 외우실 필요 없지만 어쨌든 작은 소국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마한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진 연맹 국가였고, 그럼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얘네 중에서도 짱이 있어요. 바로 사만의 대표는 마한. 그래서 이 셋 중에서도 마한의 대표가 왕이 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만에는요, 독특한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정치는 당연히 군장, 우두머리가 담당합니다. 그 사만에서는 군장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종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는 군장이 하지 않고 바로 제사장을 따로 뒀다는 거죠. 왜 우리 당군 왕검, 그럼 당군이 정치도 하고 제사도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만에서는 바로 이게 분리돼가지고 제사장을 따로 하늘의 군장, 그래서 천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건 사만에만 있는 특징이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을 소도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천군이 다스리기 때문에 군장도 터치 못해요. 그래서 죄인이 막 도망을 가잖아요. 소도로. 그러면 이 병사들은 다 군장의 병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해서 잡으러 가면 여기는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병사들도 잡아갈 수 없었어요. 이 죄인을. 그래서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은 소도라고 해서 따로 천군만이 다스리는 곳이었고, 그럼 소도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도임을 표시하는 이 표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대라고 불렀어요. 소산한 대. 그래서 소도는
청군이 다스리는 지역이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마한진한 변환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벼농사를 위한 저수지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요. 특히 마한진한 변환 중에서도 이 변환이 지금도 여기 보면 이런 제철소가 많거든요. 철 만드는 제철소. 그러니까 여기가 철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변환에는 철 생산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거. 그래서 마한진한 변환 중에서도 변환에서 철 생산이 활발했다는 거. 그래서 그 철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이렇게 화폐처럼 쓰기도. 그래서 이런 덩이쇠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는 하죠.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천 행사.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로 부여, 고구려,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요. 각각의 이름들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전체의 그 국가의 페스티벌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제사 지내고 또 뒤풀이도 하고 그러면서 흥겹게 그 한 해 농사를 감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나라들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요. 부여는 고구려에 흡수됩니다. 이렇게 흡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옥조와 동해는요.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서 여기에 압력을 받아서 결국은 계속해서 힘들어 하다가 결국은 고구려에 합쳐집니다. 야, 그럼 결국 이 고구려가 부여도 그다음에 옥저와 동해도 다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는 삼국의 한 나라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한진한 변화는 여기서 바로 삼국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마한의 그 여러 작은 나라들 중에 백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진안의 여러 작은 나라들 중에 신라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변안의 여러 작은 나라들 가운데 가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이 마한의 모든 나라들을 진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백제, 신라, 가야가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 나라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정리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것 같나요? 바로 고백신, 가야 나오는 삼국시대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단원 삼국시대로 이어지겠습니다.